HBM4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 말고 지금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좀 알면은 수율이,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나게 HBM4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기술을 알고 나면은 진짜 이거는 하이닉스 퍼 6? 여기 딱 보면은 이거는 하이닉스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게임에서 배운 저출산인데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 난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MMORPG에 푹 빠졌었음. 이 메이플 스토리는 정점을 찍고 점점 망해가면 유저수가 줄어드는데 뭔가 유저수가 줄어드는 메이플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 비슷한 것 같음이라고 하셨어요. 행시와 하이닉스 비교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우선 저는 행시는 아니고 1N년차 서기관입니다. 와이프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회사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미녀입니다. 오늘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속 핫한 게시글들을 함께 읽어보고 저와 함께 경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깊은 속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와이프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회사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회사 갈수록 안 맞고 박봉에 다니기 싫다고 하는데 와이프 회사는 중견기업, 월급은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나이도 많고 연차 비해서는 연봉이 낮은 편이긴 한데 또 이 정도 회사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집 대출은 없지만 아직 아이도 2명 있고 어린데 와이프는 주식 투자를 8년 이상 오래 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요. 좀 벌었나 봐요. 2달 전쯤 계좌 보여줬을 때 평가 금액 9억인가 하더라고요. 전 주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회사 그만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댓글들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 와이프분을 좀 칭송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했는데 평가 금액이 지금 9억이다 이건 거거든요. 9억을 벌었으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중견기업 월급이 400에서 450이라고 하더라도 500으로 치면 하여튼 실수령 기준이라고 쳤을 때는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1년에 6천만 원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금 이자나 뭐 이런 걸로 받는다고 하면 이제 현금이 한 20억 정도 있으면 1년에 6천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평가 금액 뭐 9억을 가지고 예금에 넣어두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회사를 다니는 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도 둘이나 있고 하니까 뭔가 다른 사정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회사도 다니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모두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본인의 또 다른 좀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퇴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단순히 좀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은 무작정 퇴사보다는 그래도 좀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을까? 박봉? 일이 많다? 주식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할 거면은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9억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라면은 사실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와이프랑은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이야기할게요. 위에 질문들이 많아서 와이프 나이는 40대 초반이고요. 국장만 하고 연 수익률 30% 이상이 목표라고 자주 말했고 거의 매년 초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실력이 검증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6회 1년 남았는데 일단 퇴사 전제로 써보라고 하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네요. 6휴도 1년 남았으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엄청난 고수의 향이 풍겨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지금 막 돈이 엄청 급하신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출 이자도 없고 그래서 막 그렇게 돈에 연연해 하시면서 막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전업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퇴사 추천드립니다. 빠밤. 다음 사연입니다. 올해 주식이나 코인으로 1억 이상 번 사람들 많아? 올해 4억 정도 번 선배가 있는데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 중에 올해 원금을 떠나서 1억 이상 못 번 사람들은 주식할 자격 없다던데 크크크. 그분 말 원금이 적었으면 큰 레버리지에 베팅했어야 하고 원금이 많았으면 월시드 1억은 먹었을 거라고. 맞아?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비난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어그로성 느낌도 나죠? 일단 저런 소리 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게 지금 버블에 다가가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레버리지랑 그런 막 세배 먹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내 주변은 없는데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아 진짜 많이 이런 걸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올해 1억 달성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랑매매법이라고 하잖아요. 자랑매매법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고점이다 뭐 이런 거 매도 타이밍이 언젠지 잡는 거는 예술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딱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건데 그게 상당히 맞더라고요. 내 경험으로 돌이켜 봤을 때도 맞고 처음 그걸 저한테 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어디서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코인을 딱 팔고 나왔어요. 그때 코인으로 번 돈이 한 3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참 전이죠. 예전에 코인 불장 왔을 때 그 뒤로 그 코인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거의 뭐 다 날리는 거였죠. 아직도 저는 종류를 뭔지 모르는 알트코인이에요. 하여튼 자랑매매법.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팔면 된다. 지금 또 벌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벌었다고 해서 또 다른 장에서 다음 시대에서 또 벌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음 장에서 벌 수 있는 가장 큰 원칙은 뭐냐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지 않고 시장에 있어서 자만했다가는 그 돈을 몽땅 잃고 또 빚까지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돈을 한때 왕창 번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 끝까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게 강한 사람이다. 게임에서 배운 저출산인데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 난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MMORPG에 푹 빠졌었음. 이 메이플 스토리는 정점을 찍고 점점 망해가면 유저수가 줄어드는데 뭔가 유저수가 줄어드는 메이플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 비슷한 것 같음이라고 했어요. 당시 가장 유저수가 많은 스카니아라는 서버에서 비숍을 키우고 있었는데 유저가 줄어들수록 이 서버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게 곧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긴 글을 적어주셨는데 주로 저레벨, 중레벨 유저들 위주로 메이플을 접으니까 한국에 비교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애를 안 낳으니까 싼 아이템, 그러니까 하급지 부동산의 수요는 폭락하는데 최고 레벨 비싼 아이템, 상급지 부동산의 수요는 그대로다. 게임머니 돈이 흔해지니 자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지금은 메이플 접은 지 오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가 망해가는 메이플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해안이 있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막 상급지 급 나누고 지역마다 레벨 나누고 점수 매기고 여기는 하급지다, 상급지다, 중급지다, 뭐 레벨이 어떻다 이렇게 딱 그런 거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에는 또 특히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미래 예상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또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나 게임이나 동일한 거죠. 사실 모든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다 공통적인 이유인 거긴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져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 구조인 건데 이게 지금 게임이나 현실이나 동일한 거죠. 거기도 사회고 여기도 사회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달달해서 강남을 꾸준히 재건축하거나 하급지 재건축을 막아 강남 기득권을 포기 못하는 거지 라는 그런 작성자님의 댓글도 있었고요. 결국엔 게임사에서 그 메이플 스토리의 최고 레벨 등급의 사람들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강남 주민들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뭐 다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 줄어드는 나라는 다 비슷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겠죠. 사람이 줄지 않게 만드는 것? 사람이 줄지 않으면 양극화가 좀 덜해질까요? 그럼요.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들은 그래도 훨씬 덜하죠. 그럼 쏠림 현상 같은 것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모든 국가, 모든 사회가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팽창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은 고령의 은퇴자가 돼가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팽창을 전제로 했던 사회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선진국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같은 애초에 탄생부터 이민 국가는 이민자를 계속 받으니까 그게 확실히 덜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유럽의 국가들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도 이제 머지않았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유권자들의 분포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당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거 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맞춰져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고령층이 어쨌든 더 표가 많으니까 그쪽에다가 혜택을 주는 걸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난리잖아요 지금. 결국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출생률이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아직도 그래도 회복하려면 많이 멀었죠. 앞으로는 멀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출산율이 2.0이 넘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요? 그렇죠. 2.0이 넘어야지,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네요. 인 거고, 2.0이 넘어야지 늘어나는 건데 2.0이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반등해봤자 1.0이 될까 근데 말까인데. 인구라는 거는 너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그 통계 그거를 뭐 반전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그거는 뭐 하더라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빼고는 거의 정확하지. 선진국은 아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하려면은 잘 하려면은 투자를 잘 하려면 네, 이렇게 정말 몰리는 데만 몰리고 나머지는 다 슬럼화가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그러니까 투자를 축소되는 사회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축소되는 사회에서는 팽창하고 있는 사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죠. 미국의 주식에다가 네.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근데 미국도 사실 출산율이 지금 낮아져서 난리이긴 하거든요. 출산율이 지금 뭐 1.6명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쉽지 않은 네. 시대를 보내고 있다. 네, 다음 글입니다. 5호선 양평역 영등포 구청역 부근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도 좋고 오목교역적으로 학원과 이용 가능하다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디메리트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서울에서 저 가격 보기가 힘들어서 제 눈엔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주변 매물을 보고 계시나 봐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비교적 덜 오른 서울의 지역이긴 하죠. 이쪽 동네는 괜찮지 않나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동네는 한강도 가깝고 한강은 일단 가깝죠. 저는 이 동네를 차 수리하러 몇 번 갔었고 근데 갈 때마다 여기는 다 평지라서 네. 괜찮아. 한강도 가깝고 교통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네, 지하철도 2호선하고 5호선인가요? 영등포구청역은 5호선도 다니고 재개발도 많이 됐을 텐데 약간 서쪽에 치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약간 치우친 느낌만 있고 좋죠 뭐. 디메릿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런 점은 알고 가셔라 하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 저도 뭐 이 동네에 막 살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잘 아는 건 없지만 여기가 원래 그 영등포 쪽이 공장이 많은 동네였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지도를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 영등포구청역 블록으로 이제 동쪽 영등포 시장역 쪽으로 동남쪽은 지금 지도만 봐도 이제 아파트가 없는 블록들로 돼 있잖아요. 남쪽은 주로. 공업지대라서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 공업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다니는 공업소는 어디 있었더라? 그건 당산역에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데는. 당산역 저기 선유도역이랑 당산역 사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영등포 물레 쪽으로 내려와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혼재돼 있다고 해도 지도만 놓고 봤을 때는 영등포구청역보다는 당산역이 훨씬 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나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당산이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당산은 비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영등포구청역이랑 영등포시장역 여기 부근에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예 지금 있네. 네이버 지도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좀 끌리는 동네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서울 내 지역이라면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지 않을까. 지금 또 집값이 막 그렇게 고점은 아니잖아요.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지역은 그래도 막 거품이 막 형성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동네 분위기 알아보면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그것도 추천이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뭐든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좋아서 투자를 해야지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랑 그 동네랑 안 맞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대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논란이 됐던 글인데요. 행시와 하이닉스 비교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우선 저는 행시는 아니고 1N년차 서기관입니다. 10N년차신 거예요. 보통 둘 다 합격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현대자동차와 비교였는데 이제는 하이닉스네요. 근데 저도 그렇고 동기들이나 근기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돈 벌려고 공부하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와 그렇게 잘 벌어? 하고 웃고 넘기면서 가서 할 일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 잘 삽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준비한 게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역유지, 고위공무원 이렇게고 동기나 선배들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결혼이요? 제 가까운 기수는 국회의원 자녀랑 결혼했고 저도 보통 이름 되면 아는 기업 자녀랑 결혼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고시때 인연으로 결혼하는데 보통 집이 잘 살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 긁혔다고 하면 긁힌 격겠지요. 다만 좀 어이가 없는 건 정작 대부분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 둘러보려고 노력 중인데 뭐 자본주의 사회긴 하지만 여기 경제학, 재정학 시험 다 보고 들어오는데 근시안적 사고만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좀 소회를 적어주셨어요. 네, 이런 어떤 심리에 대해서는 아니, 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걸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올라오면 야 이제 행시 주무관도 다 이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가 나오니까 이분도 좀 열받아서 쓰신 거겠지?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가운데서 막 비교하고 막 이렇게 끝나누고 뭐 일단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 게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같긴 해요. 커서도 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입시 서기관 안 뽑으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사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고 서기관이면은 이분은 뭐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서기관을 비교하면은 이게 뭐랄까 서기관이면은 블라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서기관은 서기관은 물론 세종시 가면 많긴 하겠지만 행시 국회 서기관은 아마 훨씬 숫자가 적을 거고 행시도 뭐 서기관이 많은 건 아니죠. 제 친구들도 지금 사무관 하고 있는 친구들 행시로 들어가서 꽤 있는데 아무리 하이닉스가 지금 뭐 성과급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 위에 임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공무원에 있는 분들이 임원으로 가. 물론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오는 임원은 이제 뭐 산자부나 아니면은 저기 산자부 쪽에서 많이 오겠죠. 그것도 외교부 쪽보다는 산자부 쪽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이과 출신들이 많을 거니까 그 루트가 다르죠. 인생의 루트가 다릅니다. 이과 분들 중에서 행시 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입시는 아예 제가 본 적이 없고 행시 치는 이과는 그래도 이과 직렬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행시나 뭐 공무원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이제 약간 차원이 서로 다른 거를 비교하는 거라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걸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뭐 비교를 하면은 뭐 내가 월급 이만큼 받는다, 내가 권력이 이만큼 있다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데 근데 그게 동해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이닉스가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공무원 조직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다른 건데 어쨌든 이분도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뭐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좀 떠오르면은 그거랑 막 비교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언급하지 말아달라라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근데 또 댓글에는 굉장히 많은 조롱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진짜 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고위직 공무원 행시나 5급 공채 출신들은 업무량도 많고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막 하는 그런 게 많고 이래서 밑에 뭐 7급, 9급이랑은 다릅니다. 또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사명감 없으면은 사실 일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네. 7급, 9급들은 이제 기획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7급, 9급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업무들 그냥 계속 처리하는 그런 위치인 거고 이제 5급 이상부터 올라가야 뭔가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면은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네.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보고 올려가지고 장차관 결정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스트레스 네, 많이 받을 쉬운 것 일이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막 잘못되면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 돈을 보고 일하시는 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마음 그런 게 있으신 거겠죠. 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진짜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어느 집단에나 있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 가까운 기수는 국회의원 자녀랑 결혼했고 나도 기업 차녀랑 결혼했다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게 또 살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왜 집안 얘기는 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 그런 거는 어떻게 막 생각하시나요? 굳이 얘기를 할 거면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얘기를 하지 왜 또 그런 거 집안 얘기는 굳이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거를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괜히 근거를 썼다가 이제 더 꼬투리가 잡혀서 지금 공격을 당한 상황이니까 애초에 공격을 당할 걸 걱정했으면 이 글 자체를 쓰면 안 되죠. 이글 자체가 네. 이제 공격을 당할 걸 작정하고 쓴 글이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또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기업들 격차가 너무 나고 연봉도 너무 심하게 차이 나지 않아 문제일 정도로 한익 신입 초봉이 1억을 그냥 넘어가면 과장급은 1억 후반 이상이 될 텐데 복지 넘사고 한익보다 아래지만 글로벌 수출 대기업은 성과 터져서 초봉이 8 이상이고 그에 꽤 괜찮은 대기업은 초봉이 6, 7 정도. 그리고 금융권을 보면 은행이 초봉이 6 이상이고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는 더 높고 IT 쪽도 그런데 심지어 위의 기업들이 꽤 된다는 거? 덜덜덜덜 등등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너무 많이 높고 격차가 심하게 난다라는 거를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근데 뭐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초경쟁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지고 그 양극화는 심해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격차가 더 커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격차가 너무 없는 게 이상하죠, 사실.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받는 돈이 다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잘 나가는 회사는 착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못 나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 손해를 건가? 보고 있는 거고. 더 차이가 커져서 좋은 회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이제 신입 초봉이 1억에 넘어간다 막 이런 거에 타이틀에 좀 많이 자극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번 블라인드가 하이닉스 그 연봉 협상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뭐 하이닉스가 영원히 저렇게 갈 수는 없어요. 특히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뭐 적자가 조 단위로 나가지고 뭐 회사가 간이 많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당장은 부럽지만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회사는 반도체나 이런 공학 쪽 기업군, 수출 공학 관련된 수출 기업군 이런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출을 진짜 많이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거의 과점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회사 들어가면 이 정도 돈을 번다 이게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뭐랄까 더 세게 이 사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이공계로 많은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하는 거겠죠. 그럼요. 모두 의사만 바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됐습니다. 주식 투자 토픽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5천. 작년 초 현물 코인으로 운 좋게 1,500을 벌었고 이후에도 테슬라의 시드 올인해서 1,700을 범. 와 나는 주식 개고수다 라고 스캘핑으로 5천 넣어서 3% 수익 먹고 일본 여행 갈 돈 버니까 수익의 도파민에 절여진 내 뇌는 더 이상 제어가 되지 않음. 하루에 한 번은 시드 1,000에서 5,000으로 초단타를 했음. 초단타 때는 역시 수익보단 손해가 더 컸음. 이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가고 계시네요. 1년이 지나고 현재는 마이너스 85% 휴직 조각이 되어버림. 마이너스 5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절 안 치고 급등을 다시 노려보았지만 택도 없음. 주식 고수님들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현대자동차님이 적어주셨어요.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직장인 현대차에서 손실 금액은 제가 입은 것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아무튼 트리거가 돼서 그냥 싹 손절을 하는 거를 한번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의 기억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이때의 감정. 마이너스 1억에 손절을 칠 때 그 감정. 그 네. 감정을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경험담이신가요? 않고 유혹이 들 때마다 그 유혹보다 더 큰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시면은 아주 확실한 배리어가 이게 근데 딱 그 도박에 입문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무조건 법니다. 초반에 벌다가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부처럼 벌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태우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잃는 거죠. 그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인데 단타는 정말 비추드립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번 넣어놓고. 단타도 안 했어요. 네, 심지어 단타도 안 하셨잖아요. 네, 단타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잃는데 단타를 하면은 이 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도대체 어떻게 단타를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이너스 5천이 될 수는 있는지. 1년 만에 마이너스 85%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한 3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50%가 된 거니까 1년 만에 마이너스 85%면은 여기서 1년 더 지나면은 뭐 상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바이오 초소형주 급등 타이밍이 저도 바이오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전체는 아니지만 정말 위험하시네요. 바이오 초소형주는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이게 근데 이럴 때 남의 말이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안 들리고 나는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지, 뇌보다는. 이게 근데 밤에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잠 못 자는 중독 상태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회사에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일이 많으면은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장투를 하려면은 무조건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까 퇴사하고 네. 한다는 게 전업으로 주식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바쁘지 않으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면은 실력자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단타의 영역은 또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타는 진짜 신의 영역이죠, 사실. 단타를 그러니까 해보고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랑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처음 해본 거랑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저도 단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인드의 문제야. 왜냐면 단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단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도박을 위한 도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경험해보는 걸로 이제 됐고, 진짜 손가락 자른다는 심정으로 분골쇄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격스럽다. 주식 8년 차인데 올해가 되어서야 누적 투자 순이익이 플러스가 됐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8년차 플러스. 근데 이런 분도 참 대단하네요. 일단 증권사 앱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누적 투자 손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계산이 안 돼요. 증권사 앱을 진짜 많이 바꾸시는 분이라서 최근에도 근데 토스랑 또 다 쓰고 있지, 미래에서. 나는 진짜 안 바꾸는데. 나 이거 처음 했을 때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총 투자 손익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잖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게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엑셀에다가 다 따로 정리하고 있는 거고. 8년 만에 플러스가 됐으면 파셔야 축하드립니다. 되지 않을까? 플러스 된게 어디예요? 네. 입절하시고 이제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테슬라 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테슬라 사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테슬라 사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랐을 거야, 아마. 지난번에 영상 찍고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에는 미국 주식 밸류 이게 맞나? 브로드컴 시총 2,000조, 분기 매출 22조, 퍼 하이닉스 시총 193조, 분기 매출 23조, 퍼 6. 미국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가격이 맞는 건가? 갸우뚱이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갸우뚱하는 게 미국 게 맞냐 이걸 갸우뚱하면 안 돼요. 하이닉스 가격이 이게 맞냐라고 갸우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제가 하이닉스 영상에서 얘기 안 했나? 하이닉스 계속 얘기했던 것 계속 같은데. 얘기하셨어요. 내내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했죠. 하이닉스가 지금 지난주 사이에만 몇 프로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올랐나요?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20% 지난주에만. 와우. 이게 하이닉스 퍼가 6인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난번에 화장품 업체들 얘기했지만 걔네들 퍼가 막 40막 이래요. 70, 100 넘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뭐 그런 애들이 40인데 하이닉스가 6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퍼가 10만 돼도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 50만 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HBM4 얘기 나오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7%가 올랐잖아요. HBM4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 말고 지금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좀 알면은 그 수율이,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나게 HBM4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기술을 알고 나면은 진짜 이거는 하이닉스 퍼 6? 여기 딱 보면은 이거는 하이닉스를 안 살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공장 이슈도 없잖아요.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없죠. 네. HBM은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에는 뭐 패키지 공장 뭐 세우려고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SK가 붙었잖아. 국장이라 언제 물적 분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반영이야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개소리죠. 개소리인가요? 물적 분할은 지금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합니까? 지금 HBM 물적 분할한다고 막 얘기하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거는
보면은 회사나 그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께서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었으면 2천조였음이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슬프네요. 하이닉스가 미래네요. 삼성이 HBM4 기사를 막 몇 달째 계속 내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기사에 무조건 삼성전자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법을 쓰는데 그게 수율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수율이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손해를 안 보면서 HBM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격은 있는 거고 그 가격보다 밑으로 내가 생산 단가가 그 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율이 높아야지 그 생산 단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거기에서 플러스가 나는 건데, 삼성은 일단 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서 이익이 나건 안 나건 상관없이 그냥 지금 생산을 일단 해가지고 막 납품을 테스트를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성능도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고정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근본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있다. 혹시 오라클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라클은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지켜봐야죠. 지난 금요일날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다시 떨어졌을 텐데, 오라클은 제가 작년 말부터 주식 모으기 네. 이런 걸로 좀 사드렸다가 지금은 미국 소프트웨어 ETF가 이제 오라클이랑 팔란티어랑 막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유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라클 뭐 대단한 회사죠. 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면서 그 창업주님 얘기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위를 매겨봅시다. 브로드컴 있고, 엔비디아 있고, 하이닉스 있고, 오리클 있고, 테슬라.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강추인 거죠? 가장 강추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왜냐면은 가장 강추예요? 자기 혼자 전고점들 팔을 못했어 아직. 전고점이 뭐 워낙 높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눌려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주니퍼를 최근에 이제 드디어 받았거든요. 3개월 기다려서 받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미 차의 품질 자체는 다른 회사들,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차가 문제가 아니다. 차는 이미 완성도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그 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결국 이쪽인데, 그게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인데,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평가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쪽도 제가 관심 분야에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번에 뭐 새로 내놓는 그 블록같이 조립할 수 있는 그 ESS 시스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그게 결국은 다 그 소프트웨어 파워인데, 테슬라가 어쨌든 가장 전고점을 혼자 못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눌려 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주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모두 제각각이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